자, 전산회계 기초 11주차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채점을 봤더니 너무 좀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11주차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꼭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공문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절대평가로 됐다는 얘기는 그냥 점수 그대로 학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점수대가 20점대, 10점대 뭐 이런 친구들이 대다수다라는 거 좀 걱정이 됩니다. 50점대 미만은 F학점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기말고사 시험 때는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론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오늘 이제 비유동자산이다. 이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비유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1년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비유동자산 중에서 앞전 시간에 우리 이제 투자자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유형자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태가 있다, 즉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각종 우리 대한민국의 회계학 시험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다. 거의 출제가 3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땅을 우리가 이제 토지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무조건 땅이라고 해서 다 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토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딩을 뭐라고 했다? 건물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저수지, 댐, 상하수도, 터널, 정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구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회사에 보통 주차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연의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구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회사에 돌담이라든지 뭐 펜스를 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다 구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사거나 그러면 기계장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어떤 게 있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 등기 필증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필증을 이제 부여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를 이제 마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미 이제 완성된 거에 대해서 부분에 관련된 것을 건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을 올리기 위해 땅서부터 시작을 해서 땅을 어떻게 돼요? 올바르게 판판하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정지 작업이다. 이런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용도에 맞게끔 건물을 얼마큼 지어야 될지 이제 설계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투여가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 돈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등기 필증이 떨어지게 되면 건물로 대체하는 그 부분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쓴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멘트를 샀다. 그러면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뭐 1,000원어치 샀다 그러면 차변에 1,000원, 대변에는 현금 1,000원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의 건물이 되겠죠. 자,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가서 건설 중인 자산 이런 형태로 취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계정 과목을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자, 차량 방구. 자, 차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엔진이 있는 상태죠. 스스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진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차량 방구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사에서 쓰려고, 즉 영업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책상, 의자, 컴퓨터, 노트북, 뭐 에어컨, 냉장고, 기타 회사의 집기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비품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사야 되잖아요. 이제 구입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판매하고 처분하고 뭐 이런 그 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이제 취득하게 되면 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살 때 들어간 돈은 전부 다 어디에 포함하느냐면 취득 원가, 즉 내 원가에 포함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계 장치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계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공장에 쓰려고 기계를 제작을 해서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기계 장치를 제작을 해서 1,000원만큼이 있는데, 자, 일단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장까지. 자, 운반비가 100원이 들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에 들어왔는데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를. 자, 거기도 100원이 들었고. 자, 이때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필요하더라. 왜 기계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시운전을 하려고 뭐 기름을 썼다든지 기타 뭐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을 고용했다든지 뭐 이런 시운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200원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즉 경영자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대표죠.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향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보게 되니까 총 얼마? 1,400원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뭐 관세도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관세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운반비라든지 취득 부대 비용 이런 부분까지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쓰려고 차량을 구입하고요. 자, 차량을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취득세하고 인지세 함께 수표를 발행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대변의 당자예금이 되는데, 자,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취득세 뭐 관련돼서 공채 같은 거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니까 이 차의 가격이 1,150원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샀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뭔가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수선이라는 얘기는 뭔가 고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수선을 할 때 있어서의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와 수익적 지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선비에 관련돼서 들어간 돈이 예를 들어서
이 고침으로 인해서 내용연수란 얘기는 수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수명이 1년 쓸 것을 뭐 5년간 쓸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등의 연장을 하는 그런 수선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수명을 늘린다는 얘기는 어때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죠? 내용 연수를 연장을 했다거나 또는 가격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용도 변경이라는 얘기가 자, 부동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제일 비싼 지목이 뭐냐면 대지예요. 대지에는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전이다. 전이란 얘기는 뭐죠?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근데 이 전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자, 전의 가격은 평당 400원이었는데 대지는 1000원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대지가 더 비싸잖아요, 가격이. 그러면 400원만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있던 땅을 1000원으로 바꾸려면 전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용도 변경은 하게 되면 차액만큼에 대해서 600원만큼 차액을 나라에다가 세금으로 내든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이 뭘로 바뀌냐? 대지로 바뀌게 되겠죠. 물론 뭐 승인이나 허가에 관련된 사항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왜? 전 같은 경우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런 대지 위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또는 냉난방, 또 엘리베이터가 보통이 1억이 넘어가거든요. 보통이 20인용이다. 그러면 거의 2억대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냉난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건물에 전부 다 에어컨이나 온풍, 냉방 뭐 이런 거 다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난시설 이런 것 등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자산을 복구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뭐 전혀 쓰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개조를 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이 놀고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뭐 용도를 변경을 해서 건축 행위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개량이나 확장, 증설, 또 철골에 대해서 공사를 해서 우리가 그 값어치를 그만큼 늘리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경우에 보통 어때요? 값어치가 그만큼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비용은 돈에 나가는 지출은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거의 뭐 몇 억에서 몇십억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등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순이익은 훅 줄어들겠죠. 그러면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세금도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세금을 적게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는요, 주식회사, 즉 상장법인이나 이런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이 돼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암만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 때문에 순이익이 줄어들고 조세가 줄어들었어요. 그랬다고 해서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는 곤도박질 쳐버리게 되고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자본이 잠식돼 버려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투자한 자본이 1000원인데 뭐 400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럼 600원만큼이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뭐 자본이 더 이상 복구가 안 됐다. 그럼 난 600원을 까먹은 그런 형태가 돼 버리죠. 뭐 하나 우리 비단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뭐 무슨 사고를 쳐서 뭐 갑자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주식이 곤두박질 치는 경우를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주가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비에 관련된 부분을 자, 비용이 이렇게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할 때 이런 부분은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 놓고 우리가 결산 때마다 자, 우리가 결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월 31일 날을 얘기하는 거죠. 자, 비용 처리해 줄게. 그 비용 처리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감가상각비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비용을 상각이라는 얘기는 비용 처리해 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한 방에 해주는 게 아니라 내용연수에 걸쳐서 내용연수란 얘기는 뭐예요? 수명에 걸쳐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엘리베이터를 우리 회사에 5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2억이에요. 한 대당.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억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엘리베이터의 내용 연수는 5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1년에 2억씩 비용 처리를 하니까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에 처리하는 부분이 작으니까 그만큼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수익적 지출은 뭐냐 하면 그냥 비용 처리해 버린다. 여기서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선비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선비라는 얘기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뭐 도장을 한다는 얘기는 페인트를 칠하는 얘기거든요. 자, 건물에 페인트를 칠했다고 해서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죠. 그래서 능률 유지나 원상 회복 같은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은 암만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선비로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건물의 유리창을 갈아 꼈다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또 뭐 기와를 대체했다든지 또 소모품 같은 거 타이어 교체했다. 하나 실내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는데 자, 중고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타이어가 좀 너무 닳았던 거죠. 그래서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꾸고 중고 시장에 가서 자, 중고차 매매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게 됐을 때 자, 타이어 어제 갈았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기는 좋겠지만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타이어라든지 이런 소액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 등을 했다고 해서 이 유형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회계학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자, 아파트가 10동이 있어요. 1동서부터 자, 10동까지 있다. 자,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도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인트를 이쁘장하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비용이 10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계정 과목을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자, 1번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된다. 2번 자, 건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자산으로 해당하는 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있는 경우들이 그 회계 직원들이 지금은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비용이 크니까 그냥 건물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해 버리게 되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원래 뭘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초래가 되냐? 바로 분식회계가 돼버립니다. 분식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회계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뭐예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은 줄어들게 되고 비용은 늘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자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이익도 줄어들겠죠. 왜? 비용이 늘어나면 순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금도 적게 내겠죠. 자, 이처럼 여기 제가 저번에 앞전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재무제표의 연관성입니다.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본도 덩달아서 증가하는 반면에 부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비율적으로는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죠. 아울러서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수익도 늘어나게 되고, 자, 비용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반면에 자산이 증가되면 법인세도 상당히 많이 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순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뭐 한다? 상승한다.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 뭐 삼성 같은 경우에 뭐 흑자라든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삼성의 주가가 뭐 곤두박질 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인 관례에 보게 되면 순이익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때요? 주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건 절세가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탈세라고 해서 나중에 세무조사 때 어마어마하게 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대표자는 심지어 구속당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납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용이란 얘기거든요. 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비용은 줄어드는데 자산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순이익도 늘어나겠죠.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도 증가되니까 순이익이 늘어난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자산이 과대가 되니까 세금도 어떻게 될까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자, 주식 가격도 어떻게 될까요? 폭등을 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 비용이 감소가 되겠죠. 왜?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 자산은 과대가 됐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내고 이익도 과대했으니까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그 비용을 줄이면서 자산을 늘리는 경우에는 보통 그 상장회사 초기 때 보통 많이 하거나 어떤 회사들이 이런 그 분식 회계를 하느냐면 다단계 회사들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이 보통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아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국가의 조세는요 정확하게 올바른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렇게 들어가면 괘씸죄를 적용해요. 그래서 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 경우는 분식회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세무조사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페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부분 자산이 증가하면 마찬가지 자본도 같이 덩달아 증가하면서 수익과 또 세금 또 당기순이익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반대인 경우에는 부채가 증가되면서 비용도 증가되고 세금은 적게 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자산과 자본도 감소가 되겠죠. 이 부분은요, 제가 회계학 강의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회계학 시험에 꼭 매회마다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아주 설명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공인회계사다 이런 시험에 나오는데 자, 기말 재고 자산을 200원만큼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 자산을 과대 계상했잖아요. 자, 이랬을 때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내 원가 뭐 이런 얘기거든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치는 영향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당연히 자본도 증가할 것이고 비용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죠. 매출원가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돼 버리죠.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회계학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이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에 관련돼서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은 그만큼 자산을 증가한다거나 또 내용연수를 증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건물,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 처리를 한다. 그냥 능률이라든지 원상 회복 같은 그런 부분에 소액의 경비가 들어갈 때는 그냥 수선비로 처리한다는 거. 요 문제는 제가 분계 시험 문제에서도 꼭 내일 기말고사 때 들어가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형자산이라는 얘기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쓰려고 하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업용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다가 우리가 중고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뭐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신품을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제품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거 중고로 매매하고 신품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차도 마찬가지 신차가 나왔다 하게 되면 신차를 구매를 하고 중고차는 매매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는 것들을 쫓아가는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기계 장치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처음에 살 때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노후가 돼 버리면 제일 중요한 게 로스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로스 부분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량도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생산량도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이 로스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재료의 손실 부분도 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중고 매매 시장에 내놓고 새로운 기계 장치를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건데,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용 자산은 사용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처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개정 과목을 하나 설명을 좀 들어갈게요. 자, 제가 아까 감가상각비다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한 방에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내용 연수에 걸쳐서 아까 제가 비용 처리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제마다 결산 때마다 비용 처리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해서 쓴 것들을 우리가 비용 처리해 주는 걸 감가상각비고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썼다 해서 모아놓은 돈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차가 있습니다. 자, 차가 있는데 차량 운반구겠죠? 자, 취득원가는 1,000원이에요. 그런데 감가, 상각, 누계액이 예를 들어서 200원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차량을 1,000원 주고 사서 200원만큼 타고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내 차의 순수한 원가, 즉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부가액은 얼마냐 물어보면 800원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 원가죠, 원가. 그러면 내가 중고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900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100원만큼 어떻게 돼요? 비싸게 차를 파는 것이고 반대로 이 차를 600원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200원만큼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이런 유형자산을 비싸게 팔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싸게 팔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품이 있네요. 그죠? 자, 취득원가는 1,000원이고요. 감가상각누계액이 800원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0원에 주고 사와서 이 비품을 800원만큼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장부가액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장부가액이 뭐예요? 내 원가잖아요. 원가. 원가는 얼마짜리? 200원짜리예요. 지금 이제 시세가 200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처분했대요? 그죠? 400원에 처분했다는 얘기는 비싸게 팔았네요. 그죠? 그러면 얼마큼 이득이 생겼죠? 그죠? 200원만큼.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품을 팔았다. 그럼 대변의 비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팔 때는 항상 내가 산 취득원가로 없애줘야 돼요. 장부에서 재고가 돼야 되잖아요. 처분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대변의 비품 1,000원 주고 샀으니까 없애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얘기는 제가 썼다 해서 모아놓은 돈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사용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분할 때는 항상 없애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감가상각비 붕괴는 결산 때 할 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붕괴가 대변에서 발생하는데 없애주게 되면 차변에 와서 있어야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애주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금은 400원 받았으니까 차변에 현금 400원. 그럼 비싸게 팔았다고 그랬죠? 자, 200원만큼. 좀 붕괴가 좀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은 회계학과의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구나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비품을 100원에 처분했다. 아까는 400원에 팔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비품 1,000원이 대변에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 그 다음에 현금. 자, 100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0원짜리를 900원에 처분한 꼴이 되니까 100원만큼 내가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 되게 많이 쉽지는 않은 회계 처리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첫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뭐 해줘라? 소멸시켜주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처분 손익을 구한다. 요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왜 소멸시키느냐? 쓴 거는 빼고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는 게 차변에 대변에 있던 것이 차변에 와서 없애줘야지만 되고 이 비품의 장부가액 우리가 취득원가죠. 취득원가도 없애줘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팔았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비싸게 팔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싸게 팔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유동자산의 세 번째 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무형이란 얘기는 없을 무자의 형태형이에요. 즉, 물리적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자산을 우리 이제 무형자산이다. 이런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권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삼성의 건물이 예를 들어 10억이다. 건물 가격이. 하지만 이 안에 직원이 1억 명이 있다.
근데 1억 명에 대해서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을 것이다. 왜? 대기업에 들어올 정도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또 거래처, 또 산업 기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을 뭐 우리가 상표권만 해도 수백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 영업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는 뭐 경영진이라든지 또 거래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자가창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제가 임영웅이 좋아하니까 자 임영웅 씨 노래를 있다. 임영웅 씨가 지금 상당히 뭐 거의 뭐 1위를 탈환하고 노래도 잘하죠. 그죠? 근데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영웅의 값어치가 어때요? 없죠, 그죠? 뭐 지금 뭐 몸값이 뭐 방송사 몇백억 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뭐 몇백억 말도 안 되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임영웅 씨가 나는 뭐 스타야 처음서부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영어권도 얼마 있다,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어때요? 권리금이라는 게 붙잖아요. 보통이. 그죠?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외딴 그런 지역에, 자, 외딴 지역에 건물 하나 지어놓고, 자, 여기에 권리금이 뭐 평당 4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장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손님도 많고 해야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만든 영어권은 우리가 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어때요? 권리금을 주고 내가 거기 새 들어가서 장사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회사를 뭐 양수도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뭐 이 회사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M&A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업 헌팅을 하죠. 그래서 양수도 관계에서 우리가 기업을 매수와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기업한테 돈을 더 주거나 그런 것을 우리는 영업권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신제품 개발 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백신이 조만간에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임상 실험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뒷장에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신제품 하나 만드는 그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되죠. 수천조, 수천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한 방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 기업 망하는 거죠. 주가가 훅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자산을 우리는 개발비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여기가 비자라는 게 비용인데 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에서 발생된 비용 부분을 자산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영업용 비품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처분하는 거, 우리 회계 처리한 거 배웠었죠? 다음 장에 우리 들어가서 회계 처리 또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죠. 뭐 컴퓨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뭐 우리 MS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사용권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통 많이 내잖아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또 산업재산권, 뭐 특허권이나 실용실현권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나 외에 내 것을 도용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특히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삼성이나 애플 관계에서도 지금 이제 이 산업재산권에 관련돼서 소송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무형자산이라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광어권.
자, 아무나 여러분들 광산에서 뭐 광산이라고 해서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어권을 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어업권 같은 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이제 캠핑을 놀러 가게 돼서 이제 뭐 바닷가로 갔다. 자, 아무나 투망 같은 거 던지면 안 됩니다. 이 투망을 던진다는 얘기는 고기를 잡는 그런 의도는 똑같지만 어부입니다. 즉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투망을 던지는 것이 레저 하는 사람이 투망을 던져서 고기 잡는 행위를 하다 걸리게 되면 어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즉 어업권, 광어권 이런 얘기는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내가 어업 행위를 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권리를 취득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어서 너무나 햇빛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건물이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집이 이렇게 빛이 가려져 버렸어요. 그늘이 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집이 어두워지고 맨날 낮에 형광등을 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일조권 같은 경우가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거죠. 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또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상 위에 내가 갖는 권리예요. 즉 내 집이 요만큼 있으면 내 이만큼이 지상권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죠.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이만큼 침범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권이 그러면 지구의 끝까지 다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일정 고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파가지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얘기는 지상, 지하, 내가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침범당했을 때 내가 요구하는 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또 저작권 이게 이제 많이 있죠. 뭐 가수들 중에서도 내 노래 뭐 표절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자산이다. 그럼 우리가 이 무형자산을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기록할 때 이런 얘기거든요. 장부에 기록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별 가능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식별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 가능해야 된다. 즉 분리해서 판매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영탁이한테, 자, 제가 노래를 갖다가, 자, 구매를 했어요. 자, 1억에 구매를 했다. 뭐, 막걸리라고 하는 노래를, 자, 예를 들어서, 구매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은 작곡자죠. 그죠? 그런데 노래를 제가 구매를 한 것이지 영탁 씨하고 노래하고 한꺼번에 구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노래만 구매한 거죠. 이렇게 분리해서 판매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노래만 이런 얘기죠. 자, 마찬가지 뭐 홈쇼핑에서 이쁜 우리 그 쇼핑 호스트가 물건을 판매합니다. 물건만 사는 거지. 자, 쇼핑 호스트까지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자, 이렇게 식별 가능해. 이건 누구 거냐? 뭐 이런 얘기고 분리 가능해서 판매가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막걸리 한 잔 이건 누구 노래예요? 영탁.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노래를 표절을 하게 되면 영탁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렇게 누구 거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식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요? 보통 특허권, 무슨 권,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게 뭐예요? 제3자로부터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 거 외에는 쓰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됐다.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얘기는 노래 왜 만들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내가 뭐 신제품 같은 거 왜 만들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산은 들어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개발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백신 회사들 대표적으로 세 군데 회사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돈이 들어온다. 이런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는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신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시험을 한다든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모든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쫑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연구비로 그냥 비용 처리하고서 끝내요. 근데 이게 괜찮더라라고 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또 시제품도 만들고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때 자 공장까지 짓고 시제품을 했는데 불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때요? 시험을 하죠. 임상 실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임상 실험에서 합격을 해야지만 미국에 있는 FDA라고 하는 미국 식약청이죠. 승인을 받아요. 우리나라에도 FDA가 있죠. 자, 근데 보통 이런 약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실험을 해요. 보통이 생쥐, 알죠? 흰쥐에다가 4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1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 때 FDA 승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동물들한테는 괜찮은데 불구하고 사람한테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요즘 백신에서 맞고 죽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개 중에 이렇게 하고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하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써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비 이렇게 들어가겠죠. 전에 제가 이제 제약회사 했을 때 아직도 우리 그 의약 중에서 만들지 못한 그런 약이 뭐냐면 에이즈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이즈 약만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박이 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먹는 코로나 약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한 사람당 90만 원씩 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우리가 이 무형자산은 연구비, 비용 처리를 해도 되는 그런 부분에서 경상개발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때요? 비용 처리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개발비다 이런 얘기예요. 개발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몇백 조에서 몇천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한 방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암만 좋은 회사라고 해도 비용이 확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이 확 줄어들 것이고 주가도 곤두박질 치게 되면 기업은 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에 들어간 돈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하고 이것을 내가 결산 때 비용 처리해 줄게. 그게 바로 우리 아까 같이 감가상각비처럼 이거는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보통이 이런 개발비 같은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보통이 있는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 중에서 네 번째 자산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가 있느냐?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자, 유형, 무형 그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새 들어갈 때 보증금, 자, 보증금 1억, 월세가 1,000,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 보증금을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건물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겠죠. 새 들어가는 사람. 그럼 임차인이 건물주한테 보증금하고 월세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자 임차인은 뭐를 낸다고 그랬어요? 임차 보증금을 내겠죠. 그죠? 자 임차 보증금을 내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산이 되는 것이고, 자,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는 돈이에요? 임차인 건물주. 임차인이 우리가 낼 때 임차보증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기 매출 채권 1년이 넘어가는 거를 얘기하죠. 매출 채권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바드럼하고 외산 매출금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기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넘어가는 못 받은 돈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무가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1년 이상 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동부채냐 또는 비유동부채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있어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누는데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것은 유동부채, 1년이 넘어서 상환해야 되는 것은 비유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개정 과목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외상으로 사면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어음을 주면은 지급어음. 이 친구 두 가지 친구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한다? 매입 채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못 준 돈을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기타 채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꾼 돈을 뭐라고 한다? 단기 1년 안에 이런 얘기죠. 꾼 돈을 뭐라 한다? 그쵸. 단기 차입금. 요것도 마찬가지 기타 채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회사에서 받아놓은 돈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기업은요, 국가로부터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부여받죠. 근데 일일이 국민들이 다 국가에다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세금 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기업아, 네가 이들의 세금을 한데 모아가지고 네가 국가에다가 한 사람만 신고하면 편하겠다. 이래서 기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천 징수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천징수 사업자는 뭐냐면 기업아 니네 직원들 거의 세금을 걷어서 네가 따로 혼자서 신고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급여를 1,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소득세를 떼고 200원만큼의 소득세를 떼고 현금으로 800원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소득세를 띈 거는 나중에 다음 달, 뭐 1월 달에 급여였다라고 하게 되면 2월 10일 날, 2월 이런 얘기거든요. 2월 10일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차변의 예수금 200원 회사에서는 납부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일이 직원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려갈 필요는 없겠죠. 이때 우리가 잠시 회사에서 맡아둔 돈을 세금 같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맡아둔 돈을 뭐라 하냐면 예수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수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불확실한 입금이 생겼을 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출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자 1억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지점에서 있었으면 외상매출금 이렇게 이제 쓰면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돈을 지급할 때 급하다 보니까 자기네 상점 이름을 빼놓고 그냥 입금만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진호가 아싸 하고서 1억을 빼가지고 챙기는 경우에는 공금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납은 자 회람을 돌리죠 직원들한테. 자 오늘
돈이 입금이 되는데 외상때 들어오는 회사가 있으면 자 연락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회신을 보고 우리 거래처에서 1억 들어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때까지 잠시 처리하는 계정을 우리가 가수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가짜를 써서 들어오긴 돈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모를 때, 즉 불확실한 입금일 때 이때 잠시 쓰는 친구를 가수금이고, 이런 가수금은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가수금이 차변에 오고 이거 외상매출금 회수했네. 자 영진전자다. 1억 이렇게 떨어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 같은 경우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내가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2년 차입을 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자, 1억. 그 다음에 대변에는 1년이 넘어가니까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그죠? 1억.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장기가 아니라 1년 이내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기 차입금이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대변에 단기 차입금 하게 되면 새롭게 차입을 한 거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 차입금이 단기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장기 부채다.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됩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 붕괴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초 과정이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채, 이제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자만 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보통 사채는 3년, 5년, 7년, 9년 이런 식으로 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동이다 이렇게 보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사의 종업원들한테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요. 보통 퇴직금은 몇 년 이상 그 종속근로를 맺고 몇 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되냐? 1년이 넘어가야지만 퇴직금을 받죠. 그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됐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장기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어요? 그쵸?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묶어서 매입 채무가 있고, 미지급금 뭐 이런 게 있고, 아까 제가 건물주가 집세를 받게 되면 임대보증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에 관련된 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이란 얘기는 사장돈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법인은 그냥 제외를 하고 들어갈게요. 자, 자본을 모른다. 어떻게 구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다라고 했었죠. 이처럼 개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초를 배우는 거니까 사장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본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우리가 거래의 판례서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는 것들을 또 새롭게 출자하는 것들은 대변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본이 그만큼 증가되겠지만 또 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쓰는 돈을 우리가 인출금이라고 해요. 이제 법인에서는 이것을 이제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개인 기업에서는 인출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개인 사장이 회사의 돈을 쓰고 나서 돈을 갚지 않게 되게 되면 그만큼 자본금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출금은 나중에 결산 때 자본금 계정에서 차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쓴 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 돈을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집안에 쇼파를 샀다거나 아들한테 등록금을 줬다거나 뭐 이런 뭐 노트북을 사줬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출이 있을 때 우리가 인출금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
하지만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적인 거예요. 회사에 재산세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 자동차세. 뭐 우리가 1년에 2번씩 내잖아요. 재산세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협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출자하다 그러면 무슨 금? 자본금. 뭘 가지고 했어요? 그쵸. 현금 가지고 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장 돈이 지금 1,000원만큼이 있는 거예요. 사장 돈이. 그래서 자본금 1,000원 출자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점주란 얘기는 뭐예요? 사장이죠. 사장. 점포 주인. 사적으로 2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붕괴할 때는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는데 여기 뭐라고 써요?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인출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0원을 사적으로 가져갔으면 분명히 다시 회사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결산 때까지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단 인출금이라는 이런 계정들은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있는 인출금이 대변에 가면 없어지면서 사장돈에서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자본금이 차변에 오면 자본의 감소가 되겠죠? 이렇게 빼버렸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수익에 대해서도 보여볼게요. 자, 일단 영업수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영업수익과 영업 외적이다. 이거는 이제 주된 영업활동, 즉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얘기는 매입과 매출, 사고 파는 것을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런 얘기래요. 한데 영업 외적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이자를 받는다거나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영업 외적이다.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외적으로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업 수익과 영업 외수익으로 구분을 짓고 있다. 이런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받고요. 비용에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 비용에서도 영업 비용이다. 이 상품 매출 원가와 판매 비용을 우리가 영업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즉 주된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을 영업 외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 내가 상품을 사올 때 들어간 돈,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판매할 때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될 것이고,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또 직원도 밥도 사줘야 되고,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세도 내야 되고, 통신비, 접대비, 뭐 기타 이런 비용들을 우리는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영업 외적인 비용은 뭐예요? 주된 영업 활동하고 거래가 멀죠. 이런 것들은 이자 비용, 뭐 대출을 받아서 이런 것들은 영업 외비용이거든요. 기부하는 것들, 이런 손실, 뭐 이런 손실 들어갔죠. 뭐 외환이라든지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은 영업 외적인 비용이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요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은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죠. 이자 비용, 기부금, 뭐뭐 손실 들어가는 것들 나머지는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어떻게 보면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자, 오늘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